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좌파 정권 했었죠? 우파 정권, 항상 전통적인 우파 정권은 멕시코, 콜롬비아가 있고 코스타리카, 요 세 나라는 항상 그 우파 정권이 등장하는 국가고요. 멕시코는 여러분들 했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멕시코 1910년에 발발한 멕시코 혁명의 결과 멕시코 제도 혁명당, 이게 바로 뭐예요? 뿌리 파르티도 레볼루시오나리오 인스티투시오날, 이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멕시코 제도 혁명당이에요. 멕시코 혁명이 끝나고 소수의 사람들이 멕시코 혁명이 모든 결과물을 독점했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멕시코 제도 혁명당이고, 이름은 근사하다고 그랬죠. 멕시코 혁명을 제도적으로 영구화시킨다. 그래서 뿌리라는 단기, 멕시코 제도 혁명당이 단기는 멕시코 국기하고 일치했고, 국가가 곧 이 멕시코 제도 혁명당이라고 할 정도로 70년 가까이 멕시코를 지배하다가 아시아발 경제위기 영향으로 멕시코도 좌파는 집권은 못했지만은 어쨌거나 이 멕시코 제도혁명당이 물러나고 70몇 년 만에 누가 집권했다? 다른 우파인 깔데론,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깔데론, 우파 재집권, 다른 당에 속한 그 우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멕시코는 정권은 교체돼도 우파끼리 교체이지 좌파 정치, 이 사람이 잘하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근소한 표차를 패배했고요. 우파가 집권을 했고요. 뭐 이때 뭐 선거 부정이다 말다 하고, 뭐 안드레스 마뉴엘이 이 선거 개표 결과에 승부 못한다, 개표 부정이 일어났다, 뭐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멕시코도 여전히 우파가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고요. 이건 멕시코 할 때 했었죠.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그러다가 이 뿌리가 그 정권을 뺏겼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계기가 있죠. 뿌리 12년 만에 멕시코 혁명 이후에 멕시코를 지배하던 뿌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 다른 야당의, 우파인 야당의 정권을 뺏겼다가 12년 만에, 멕시코는 대통령이 6년 단임이에요. 6곱하기 두 번째, 세 번째 선거죠. 두 명이 대통령이 지나갔고 세 번째 만에 도전해서 12년 만에 정권을 대탈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뿌리가 영원하면서 아직까지 구호를 외치고 있고, 자, 멕시코가 정권을 뺏긴 이유, 여러분들 이게 중간고사 기가 범위에 포함됐었나 안 됐었나? 중간고사 다음인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 멕시코까지 했었죠? 그래서 중간고사 지난 다음 이유가 시험 범위입니다. 멕시코도 포함돼요. 그래서 멕시코는 중간고사 볼 때까지 봤던 거 가지고 그 이유가 이제 멕시코 이유인데, 자, 멕시코가 정권을 뺏겼던 이유, 원래는 콜롬비아가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았고 공산 게릴라하고 게릴라 반군, 마피아 때문에 치안이 불안했는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아버지 부시 때 있죠. 대통령이 두 명 있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때 그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고, 그다음에 클린턴 행정 때도 지속적으로 벌였고, 아들 부시 때도 콜롬비아 마약 소탕 작전을 지속적으로 벌였고, 그 결과 콜롬비아에서 마약 카르텔들이 소탕이 되면서, 큰 마약 카르텔이 소탕이 되면서, 영화도 한번 봤었죠. 해리슨 포드 나오는 패트리엇 게임인가 뭐 영화 하나 봤었는데, 그러면서 콜롬비아에 있는 마약 카르텔이 무너지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콜롬비아는 치안이 확대되고 치안이 안정화되고, 그 덕에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콜롬비아 들어갈 수 있었고, 반면에 멕시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 무너지면서 마약 거래의 중심지가 콜롬비아에서 어디로 옮긴다? 멕시코로 넘어가요. 그 마약들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간다?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 때 아들 부시 때는, 아버지 부시 때는 콜롬비아 상대로, 아들 부시 때는 콜롬비아 상대로 하다 정리가 되니까 멕시코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마약과의 전쟁을 오마바드 현 대통령까지도 멕시코의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고 엄청나게 미국에서 지원을 해줘요. 자금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정보력도 CIA가 정보력도 주고. 근데 이게 이 우파가 집권하는 기관과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이 강력해지는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이 당은 마약과의 전쟁을 목표로 걸었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쟁을 벌이는데 실패로 끝나요. 소탕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군부나 경찰이나 이 특수부대들이 전부 마약 카르텔과 연결이 돼 있어서 소탕 정보가 미리미리 다 살아나고, 그리고 멕시코는 마약 소탕할 때 전부 얼굴을 가린다고 했죠. 콜롬비아들보다 얘들이 더 잔인해졌어. 그래서 마약 소탕에 누군가 참여하고 있다는 일개 경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경찰 대원이야. 마약 소탕에 참여해. 그 얼굴이 알려지는 순간 여러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잔인하게 몰살해요. 갓난아이든 여자아이든 어른이든 살 거 없이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서 현재 멕시코 가면은 수십 구의 시체가 뭐 기름 석유통에 쌓인 채 불 붙어서 죽어 있는 게 발견되고, 수십 개의 수체가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얼굴을 짓이긴 채 죽여놓고 길거리에 놓고 뭐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요. 많은 도시들이 경찰서장이 취임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죽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장을 취임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모든 경찰력을 마약 소탕에만 동원하니까 어떻게 됐어? 치안이 부자되죠. 일반 잡범들을 안 잡아 도둑이 잡지를 못하고 치안은 오히려 더 부재해지고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멕시코 할 때 했었죠. 그래서 이 뿌리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약과의 전쟁을 종결하겠다. 더 이상 마약 소탕에 나서지 않겠다. 마약 카르텔들이 국민 생활만 위협하지 않으면, 일반 선량한 국민들만 건드리지 않으면 마약 거래하는 거를 용인해 주겠다고 나섰어요. 그 결과 이게 먹혀요. 그래서 12년 만에 정권 탈환 성공하고 멕시코에서는 마약이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에 제일 반발한 게 누굴까? 오마바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찬성을 못하고 미국 행정부가 불쾌함을 드러내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멕시코에서 이걸 놔두면 그 마약이 전부 어디로 들어와요? 코카인의 주요 그 소비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마약을 소탕하려면 멕시코에서 소탕을 해야 돼요. 원래는 콜롬비아 먼저 소탕했어. 콜롬비아 소탕했는데 풍선 효과 멕시코로 갔어. 실패했어. 콜롬비아 성공이고 콜롬비아만 좋은 일 시켜주고 멕시코로 갔어. 멕시코 소탕해야 되는데 소탕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이게 풍선 효과야. 소탕이 될까요, 과연? 사람들이 돈 있는데 목숨 걸고 가는데. 그쵸. 그래서 멕시코는 그래서 12년 만에 이것 때문에 그 뿌리, 마약과의 전쟁을 포기하면서 뿌리가 재집권했죠. 이게 멕시코 했었고요. 이 마약의 세계적인 소비처가 틀린데, 보통 코카인은 미국 쪽에서 많이 소비하고요. 필로폰 있죠? 인공적으로 만든 거. 필로폰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소비하죠. 동남아시아. 한국도 주요 소비지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자, 온두라스.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애들이 정신이 없어? 온두라스. 자유당. 온두라스도 뭐 여기 자유당 출신 부정부패가 많아요. 여긴 좌파와 우파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자유당 출신이면서 취임 초부터 중도 좌파 노선 표방. 자유당 출신. 자유당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나타나니까 두 개 당이 있다고 그랬죠. 보수당, 자유당. 보수당은 누구예요? 대지주 중심. 자유당은 누구예요? 산림연합 중심. 전통적 우파들이죠. 그러면서도 중도 좌파 노선을 표방해요. 좌파로 돌아서려고 했던 거야. 이런 노선 차이로 같은 당이 출신인 부통령이 사임해요. 좌파 대통령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재선 후에 헌법 개정까지 시도하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국외로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좌파 대통령을 어떻게 돼요? 국외로 추방해요. 그래서 온두라스는 이 쿠데타를 다시 좌파 대통령을 몰아내고 현재 누가 있다? 우파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멕시코는 온두라스는 좌파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군부 쿠데타로 실패했고 우파가 집권하고 있고요. 멕시코는 우파, 코스타리카도 항상 우파가 하고요. 콜롬비아 알바로 우리베,
이 우리베 대통령이 누구냐면 콜롬비아는 4년 동안 2번 했어요. 8년인데요. 이 우리베 대통령이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어떤 일을 잘했냐? 마침 이때가 누구였냐면 미국 측에서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CIA가 지원을 해줘서 멕시코 마약태를 소탕해 줬을 때예요. 여러분들 그때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뭐 폭탄 떨어뜨리고 영화 한번 봤었죠? 해리슨 포드 나오고 바로 그 시점이었는데 그러면서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약해지면서 이 사람이 공격적으로 경제 정책, 우파적인 경제 정책을 폈고 이게 먹혀요. 우파적인 경제 정책. 그 덕에 외화가 유입이 돼요.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요. 현재 콜롬비아 보고타 여행하려면 여러분 인터넷 가면 알겠지만 호텔 값이 너무 비싸요. 호텔이 잘 없어요. 특히 별 5개 호텔 구하기 한들에게 별따요. JW 메리엇, 그랜드 힐튼 다 들어갔어요. 이때.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JW 메리엇, 그랜드 힐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요. 호텔이 있어요. 보통 힐튼 호텔, 하얏트 있는데 그것보다 상위 호텔들이 있죠. 뭐냐면 JW 메리엇, 그냥 메리어트가 아니라 그냥 힐튼이 아니라 그랜드 힐튼, 그냥 하얏트가 아니라 그랜드 하얏트 들어가는 호텔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포울 시즌스나 뭐 이런 거까지 들어간다면 더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호텔값도 비싸요. 보통 주중에는 비즈니스 호텔들은 주말엔 싸 오히려. 그러니까 관광 호텔들은 주말에 비싸고 주중에는 싼데 이런 비즈니스 호텔들은 여러분들 그 주중에는 비싸고 주말엔 싸죠. 주말엔 다들 돌아가니까 한국도 요새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주중에 여러분들 특급 호텔들 예약하기 힘들어요. 어쩌거나 이 사람이 공격적인 경제정책이 콜롬비아 경제 지금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GDP가 최근 한 7년, 6, 7년 사이에 2배가 올랐어요. GDP가 2배 올랐다는 거는 이 콜롬비아 경제의 또 한 가지 문제예요. 콜롬비아 목표는 지금 뭐냐?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국민소득이 지금 5,000불 미만이었어요. 한 4,000불 정도 되다가 지금 7,000~8,000불, 4,000불이 채 안 됐네. 지금 7,000불, 8,000불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얘들 목표는 단기간 내에 국민소득을 2만 불로 높이는 게 목적이고 사실은 콜롬비아는 가능한 게 걸림돌이 없어요. 노조가 약해요. 저런 이렇게 노조가 강하지가 않아. 노조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서 정리해가 굉장히 쉬운 국가고 두 번째, 항상 우파만 집권했고 단지 국가의 한 3분의 1 이상을 그전에 국가의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통제를 못했어요. 한쪽은 공산반군, 게릴라들, 한쪽은 마피아 장악했는데 지금은 이 우리베 대통령이 반군을 막 소탕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국토를 3분의 1까지 회복을 했어요. 국토를 3분의 1까지 회복했고 그래서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 내에서는 사실은 좌파가 없어요. 이 정부가 하는 시책에 마음에 안 들면 저 밀림 속에 들어가서 마피아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그 공산 게릴라를 만나면 되는데 여기는 사실 공산 게릴라 굉장히 위험한 게 마피아도 위험하고 그 게릴라들이 내가 88년도에 콜롬비아 교환학생 갔다 왔는데 그 몇 년 전에 대법원 판사들이 게릴라들이 인질을 잡고 정부군하고 평화협정을 벌이려고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했냐? 탱크를 몰고 가서 그걸 다 쏴서 죽였어요. 대법원 판사들도 다 같이 죽고 또 대법원이 그냥 무너진 채 있었고요. 우리 집 앞에서 정확히 주소도 기억나는 게 61가의 5번지였는데 그 아침에 다스라고 CIA 같은데요. 거기 디렉터 그 국장을 죽이려고 아침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유치장이 다 깨진가 뭔가 나가봤더니 내가 항상 학교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술 마시고 늦게 다녔는데 네 집 가서 나도 죽었을 뻔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다이나마이트를 98kg 설치한 거야. 98kg 어마어마해요. 터졌는데 그 지하 몇 미터로 이 구덩이가 이 강의실 몇 배보다 구덩이가 터졌었고 그 사람은 시간이 안 맞아서 그 사람은 안 죽고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스쿨버스 타던 어린아이들이 스쿨버스 전체가 다 몰살했어요. 나가니까 사실은 팔다리 굴러다니고 있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콜롬비아도 그때도 기억나는 게 비차만 있는데 애들이 신나가지고 젊은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눈 오는 날 강아지 물는 것처럼 게라 하면서 게라는 전쟁이라는 뜻이고 전쟁 났다고 하면서 막 신나게 소라치고 떨리고 다니더라고. 폭력이 일상화된 국가예요. 여기도.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폭력이 사실은 일상화됐어요. 라틴 아메리카 왜 폭력이 일상화됐는지 학교 초에 설명했죠. 왜 그렇죠? 정복 시절부터 그렇죠? 폭력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었죠. 학살부터 해가지고 학교 초에 얘기했던 얘기고
근데 이게 지금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리가. 그래서 콜롬비아는 사실 우파적인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자, 그래서 경제가 지금 발전하고 문제는 지금 거품이 뛰기 시작해요. 경제가 발전하게 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값이 올라요. 지금 호텔 건축이 붐을 일고 있어요. 호텔이 없어서 하니까 일반 가정집 있죠. 가정집을 호텔로 개조해서 부티크 호텔, 콜롬비아 그 뭐죠, 그 엑스페디아닷컴한테 치면은 부티크 호텔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가정집 호텔로 개조해가지고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이게 버블이 끼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언젠가 경제 버블이 꺼지면 경제가 한번 리세스가 와요. 경기 침체가 와요. 그래서 콜롬비아도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은 되는데 어쨌거나. 부동산가 올랐죠? 거품이 끼기 시작하죠? 주식시장도 화랑이죠? 사람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죠? 내수시장이 잘 돌아가죠? 모든 게 신호인데 이제 과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콜롬비아 경제의 가장 큰 문제, 페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GDP가 2배가 올랐어, 단기간에. 그러면 임금도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임금도 같이 올라요. 임금은 올라가는데 노동 생산성은 따라갈까요? 못 따라갈까요? 노동 생산성은 못 따라가요. 다시 말해서 GDP가 2배 성장했어요. 임금도 같이 따라 올랐어요. GDP가 2배 올랐다는 거는 임금이 2배까지 몰라도 최소한 1.5배는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따라오지 못했어. 그럼 콜롬비아산, 메이드 인 콜롬비아산 제품의 가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죠. 더 큰 문제, 경기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버블이 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러에 대한 peso화가 평가 절상이 될까요? 평가 절하가 될까요? 절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외국인 콜롬비아 여행하기 좋은 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1peso에 예를 들어서 한 1,800peso 했다면 지금 뭐 한 1,600, 1,500, 1,400까지 막 떨어져요. 그럼 나는 참, 나 같은 외국인들은 참 콜롬비아 여행이 불편한 거지, 그쵸? 옛날 같은 1peso 받으면 1,800, 1달러면 1,800peso 받았는데 지금은 1달러에 한 1,500, 1,400peso 못 받게 못 돼요. 외국인들이 1달러에 1,200원 할 때하고 1달러에 1,000원 할 때하고 언제 한국 여행하기 좋아? 1달러에 1,200, 1,300원 할 때. 원화 가치가 없을 때. 지금 원화 가치가 비싸지고 있어요. 1,050원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외국인들 여행하기 안 좋죠, 그쵸? 한국산 제품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야. 메이드 인 콜롬비아산 제품들이 가격 경쟁이 상실해. 콜롬비아에서 제일 큰 산업 뭐냐? 섬유 산업이에요. 라틴 아메리카의 섬유 시장, 의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메이드 인 콜롬비아 섬유 시장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섬유 산업의 중심지가 콜롬비아 메델린이라는 도시예요. 미인이 많은 도시로 유명하고 그 메델린이라는 도시인데 문제는 콜롬비아산 섬유 제품이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거기에 누가 치고 들어와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메이드 인 중국산이 중국산 옷 얼마나 잘 싸? 그렇잖아요. 싼 값에 막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콜롬비아 메이드 인 콜롬비아 옷이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국산의 저가 시장은 밀려. 그러면 고가 시장은 어떻게 되냐? 고가 시장은 누구한테 뺏겨요? 유러피언 브랜드 많잖아. 돈 많은 사람들은 콜롬비아산 안 입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미국 옷도 안 입고 주로 뭐 입어요? 이탈리아 있죠? 알마니 있고 페라가모 있고 더 많은 에르메스 있고 루이비통, 샤넬 이런 사람들 좀 휩쓸기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콜롬비아하고 뉴욕 가고 5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주말에 뉴욕 가서 쇼핑하고 들어와. 중상층이 없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국가들의 문제, 중상층이 없는 사회라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브라질만이 룰라 대통령 집권한 다음에 중상층 인구 2억이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상층이 커지고 있어요. 콜롬비아 인구의 5천만이에요. 아주 가진 자 몇 프로, 나머지는 다 못 살아. 중산층이 없어. 그러면 중가 브랜드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국가의 문제점. 한국 기업들이 삼성이나 LG나 아주 특인류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잘, 나중에 그 파고들기 쉬울 것 같은 파고들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LG 전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건 여기도 먹혀요. 전 세계 시장에서 먹히는 건. 라틴 아메리카 돈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제일 좋다는 것만 사모아요.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은 아예 싼 게 먹혀. 근데 어정쩡한 중가 브랜드, 세컨드 브랜드는 라틴 아메리카 잘 안 먹히는 게, 자, 돈 많은 사람들은 세컨드 안 사. 내가 돈 많은데 제일 좋은 것만 사지. 돈 없는 사람들은 세컨드 못 사요. 아예 싼 걸 사지. 중산층이 없는데. 핸드폰도 삼성 제일 좋다. 그거 사. 아이폰 제일 좋다. 그거 사. 어정쩡한 중가 브랜드는 안 먹혀. 아니면 아예 싸가지고 요새 중국산 핸드폰이 엄청나게 먹히고 있거든요. 그런 건 사. 중가는 안 먹혀요. 그쵸?
한국 의류도 먹힐 것 같지만 어정쩡하게 중가 같고 한국 의뢰는 중가는 먹히지 않아 사실. 먹히지 않아요. 아주 좋거나 아주 싸거나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그 특징이죠. 자, 그래서 지지위원들 3선 위한 개헌 추진 서명 운동을 벌였어요. 이건 실패하고 이 사람 우리 배 밑에서 장관을 지낸 산토스가 대통령 취임을 했어요. 얘네들도 쟤네들끼리 다 해먹는 게 이 사람 할아버지도 콜롬비아 대통령을 했고요. 이 사람 집안이 콜롬비아에서 제일 큰 LTM포를 한국에 보면 조선일보를 소유한 가문이에요.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팔았지만은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기끼리 다 해먹는다는 거죠. 이 사람도 인기는 있었죠. 지금도 인기는 여전해요. 이 사람이 밀어서 이 사람이 됐는데 지금 둘이 원수예요. 둘이 원수야. 이 사람이 밀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둘이 지금 원수가 됐고요. 이 사람을 밀던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지지해서 이 사람 캠프로 대거 들어갔는데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갈등이 두 사람이 하늘을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사이가 멀어졌다고 보면 돼요. 또 이게 비리가 많은 게 우리 대통령도 대통령 중에 뭐 지하철인가 뭐 철도하면서 국채를 자기들끼리 친척들한테 다 매입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챙겼어요. 근데 콜롬비아 남미 특징 그런 거 챙겨 국민들이 아는데도 신경 안 써요. 여전히 지지하고 여전히 지지하고 아마 엄청나게 해먹겠죠. 여러분들 저번에 그 콜롬비아 대사 왔었잖아요. 사실 역대 한국에 온 대사 중에서 제일 힘 있는 대사가 왔는데 이 사람 밑에서 장관을 지냈고 이 사람 친구고 이 사람 오른팔이고 원래는 자기 사업체도 있고 한국으로 왔는데 대사가 왔는데 돌아가면 아마 또 뭐 다른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사람 밑에서 장관하고 정책 입지에 넣으셨다가 지금 저번에 강의 왔던 사람 이 사람 밑으로 완전히 지금 노선을 바꿨죠. 그러니까 정치하려면 그 라인을 잘 타야 돼. 이 사람 밑에 계속 남아있던 사람은 물 먹고 바꾸기 잘하면 내가 느끼는 건데 한국이나 콜롬비아나 세계 어디 가나 이 정치인들은 선을 잘 바꿔야지. 근데 내가 느끼는 건데 회사도 보니까 참 비참한 게 라인이 중요한 게 내가 탄 라인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잘 봤어. 내가 요새 그 회사 기업인들 보면서 내가 탄 라인이 무너지면 위에서 잘리면 전체가 다 그냥 무너지니까 자, 어쨌거나 이명박 대통령 보고 때 방문했고 이때 가면서 한콜롬비아 FTA 체결했고 올해 2월 23일 날인가 한콜롬비아 FTA가 비준이 됐어요. 비준이 아니라 서명이 됐어요. 서명됐고 체결은 됐는데 근데 문제는 비준이 안 되고 있어요. 원래는 개정이 올해 9월 달에 비준을 못했고 11월 못했고 내년 1월에 한 달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이유 우리 쪽이 아니라 콜롬비아 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해요. 우리가 한미 FTA를 반대한 똑같은 이유로 콜롬비아에서 한국하고 FTA 반대하는 게 한국하고 FTA 체결하면은 일단 콜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섬유 산업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 자동차 못 만들어. 자동차 조립 공장이 있어. 하지만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전체 GDP의 10%인가를 차지해요. 10%인가 7%. 7%를 차지하는구나. 전체 GDP에서 7%는 커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자들이 들고 일어났고요. 섬유업자들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반대. 섬유업자들은 워낙 근데 한국 제품이 중고가이기 때문에 한국은 고가 시장 못 들어가요. 한국 제품이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나 알마니아 견장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신경을 안 써 고가 시장은. 저가 시장은 중국산에 우리가 경쟁을 못해. 별로 신경을 안 써. 근데 얘네들이 섬유업자에 신경 쓰는 건 완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텍스틸 그 재료가 되는 건 잘 만들어내거든요. 효성에서 스판텍스 세계 점유율 1위예요. 브라질 공장이 있고 이런 원재료는 굉장히 원산을 잘 만들어내. 이제 이런 게 점유를 할까봐 신경을 쓰긴 있는데 그래서 섬유업자도 좀 반대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고 있고 또한 지금 콜롬비아 미국 FTA가 체결이 돼 있는데요. 농민 파업이 일어났어요. 9월 달에 농민 파업이 일어나면서 요구하는 게 미국하고의 FTA 체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이 콜롬비아에 쏟아져 들어와서 더 이상 콜롬비아 농산물이 가격 경쟁이 없고 우린 굶어줄 수밖에 없다.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콜롬비아 농산물 가격 경쟁은 없습니다. 콜롬비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미국 농산물과 뭐냐? 칠레 농산물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그런 와중에 메이드 인 미국 농산물이 싼 가격에 무관세로 들어오니까 콜롬비아 농산들 살 방법이 없어요. 다 그냥 재정 파탄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 쌀 수매해주죠, 정부에서. 우리나라 쌀 가격 경쟁이 없어요. 정부에서 그 쌀을 대신 사주거든요. 여기도 농민들한테
콜롬비아 농민들이 가격 경쟁이 없으니까 FTA 체결하고 이래서 농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줘요. 농가마다. 근데 이 지원금을 더 달라고 해서 미국 국기 불태우고 콜롬비아 미국 FTA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전국적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내가 9월달에 그때 갔을 때 그런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농민들이 애꿎은 한콜롬비아 FTA까지 반대하고 났어요. 한콜롬비아 FTA 절대 안 한다. 근데 참 바보들이 한콜롬비아 FTA 하면 농민들이 이익이에요. 콜롬비아 농산물을 한국에 싼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근데 실제로는 할 수가 없을 게 콜롬비아 농산물 가격 정리는 없죠. 이건 사실 구조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을 그걸 하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시점에서 나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나갔던 거고 9월에 2번 갔어요. 이게 LTMP라고 콜롬비아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전면기사 경제면 전면기사 나왔고요. 레스펙테도르 전면기사 나왔고 했는데 나한테 계속 요구한 게 그래서 한 번은 대통령하고 정부 강요들하고 정경련 같은 데 한 500명 기업인들 모여서 발표를 했고 한 번 또 발표를 했는데 섬유업자들 협회에서도 불러서 콜롬비아 대통령 있었고 그 앞에서 발표를 하고 뭐 기조체인데 이게 뭐예요? 한국도 우리가 경제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못 하는데 외국인 학자가 해주면은 인용을 할 뻔한 얘기야. 여러분들 신문 보면 또 포럼을 해서 외국인 학자를 초청하죠. 얘기를 해. 한국 경제가 이렇게 나간다. 한국인도 다 아는 얘기야. 근데 사람들이 하는 게 참 이상한 게 우리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 뭔가 껄끄럽고 안 되는데 우리가 민감한 사항 외국인들이 해주면 그냥 그런가 고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자기들이 못하는 건데 외국인이 나 같은 사람이 해주기를 원했던 거였고 그래서 작년에 2번, 올해 2번 계속 같은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경쟁이 없는 산업 분야는 도태시키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얘네들 경제 침체 빠질 거기 때문에 물세스가 와요. 반드시. 거품 있기 시작하니까. 하는 게 니네들 임금은 2배로 올랐다. 근데 노동생산은 그만큼 따라 올라지 않았어요. 임금은 올랐어요. GDP 오르고 임금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거품 끼기 시작하는데 노동생산은 오르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내버려두면 콜롬비아 경제 무너져요.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발전하고 싶어요. 1차 광물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하냐. 아르헨티나 꼴 나요. 1차 광물값이 올라가면 경제 올라가고 내려가면 폭삭 망해요. 결국은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고 국민 지금 통합이 돼 있어가지고 국가가 발전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아르헨티나 형성 안 돼 있어요. 다른 나라 안 돼 있는데 콜롬비아는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놀라는 게 주한 콜롬비아에서 있는 남미 대사관 그런데 아무 데도 없어요. 얘네들 7시, 8시까지 저녁까지 퇴근하고 일해요.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그런 대사관 아무도 없었고 한 번도 스페인 대사관도 아니야. 그러지 않아. 개판이에요. 띵까띵까하지. 결국 그래도 경제 위기였지. 얘네들은 지금 잘 살아보겠다는 열망이 있고 그게 롤모델이 지금 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은 경쟁력 없는 산업부문을 도태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게 교통을 수발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경쟁력 없는 사람은 도태시켜야 되는 얘기야. 굉장히 아픈 얘기예요.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게 제일 좋은 말이야. 경제에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한정된 재원을 갖고 그래가지고 성공한 예 못 봤어요. 레포트에서 그런 성공한 예를 보여준 사람 난 무조건 A+줄 거야. 한 가지 또 레포트에서 학생들이 나한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찬성하는 말을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의견대로 쓰면 돼요. 신자유주의 경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경제는 성장해요. 이게 경제의 누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 소수의 기업만 모든 걸 독점하고 그게 밑으로 안 내려가서 빈익빈 부익분 더 심해지고 이게 사회 갈등을 초래해요. 사회 갈등을 초래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회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한 거를 상쇄하고 남아요. 여러분들 어느 경우에도 경제에서 빈익빈 부익부 소수의 모든 게 전체를 가져가면은 대다수의 사람들 생활의 질이 요만큼 놀아야 때도 인간의 평등을 원하기 때문에 사촌이 배를 사면 배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 같이 못 사는 게 낫지 몇 명만 다 하고 나머지는 그전보다 잘 살게 돼도 그게 더 못 참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 같이 배고픈 게 차라리 낫지 더 인간적이지 우린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만큼 잘해서 우리 그 꼴 더 못 봐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신경제주의 굉장히 큰 위험이고 사실은 노블레스 오블레자가 필요하고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이게 인간의 욕망은 안 되죠. 기업을 추구는 목표는 이윤 추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점이 이미 한계가 드러났어요. 근데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건 없고 그렇다고 복지만 신경 쓴다. GDP의 20%, 30% 복지하고 세금 걷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경제 발전했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복지를 해주면 계속하게 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보세요. GDP의 60%를 어떻게 돼? 복지를 해요.
끝이 없어요. 20% 하면 그 다음에 30%, 30%, 35%. 그 다음 정치인들은 또 대통령 당선되고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전 정권보다는 그 다음 선거에서 좀 더 많은 거 제시하고 이 경쟁력 그 다음 선거에서 또 좀 더 많은 거. 근데 복지가 늘수록 국민들이 행복해질까? 될 수가 없어요. 북유럽 얘기가 틀려요. 북유럽은 틀리는 게 일단은 민족성이 틀리고 민족성 얘기하는데 그리고 국민이 작아요. 한 500만 국가. 500만 국가하고 인구가 몇 천만인 국가하고 근본적으로 틀려요. 여러분들 500만이면 서울의 반도 안 돼. 서울의 반도 안 되는 인구 갖고는 오붓하게 잘할 수 있어.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서울 반의 인구 갖고 500만밖에 안 돼. 모여가지고 무슨 걸 같이 모여서 같이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그치? 직접 민주주의도 가능해. 인구 500만이라는 거는 5천만 1억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500만에 되는 거하고 이거를 복지가 잘 된다고 맞추면 힘들죠. 500만은 가능하죠. 그렇죠? 북유럽 인구가 작아요. 그리고 지하자원이 또 있으면 또 가능해요. 자, 그래서 콜롬비아는 좀 그렇게 하고요. 남미 콜롬비아 한번 펴볼래요? 혜진아. 그거 아니야. 쿠바라니까. 콜롬비아 신문기사. 아, 신문기사. 내가 킬게. 이 콜롬비아 신문기사인데 올려놨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변화하는 콜롬비아. 그래서 현재 콜롬비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내가 처음에 콜롬비아 가려고 했을 때 초청이 왔을 때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비웃었어요. 니네가 돈 있어? 나 초청할 수 있게? 나 그거 싸게 안 받아 했거든요. 굉장히 대사랑 기분 나빠져. 가보래요. 나 88년도 콜롬비아 생각했어요. 니네가 그쵸? 굉장히 기분 나빠더라고요. 니네들 나한테 비행기표 보내줄 수 있어? 나 비행기 아니면 안 타고 가 했거든요. 어떻게 그치 못 타고 가요? 그 먼 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내준대.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 한 게 88년도만 하더라도 내가 콜롬비아 교환학생 갈 때 콜롬비아 때문에 비자 한금 받으러 콜롬비아 대사 갔는데 그 대사관이 정말 애잔했어요. 대사 차가 다 쓰러져는 중고차 있죠? 로얄 살롱인가? 다 쓰러진 중고차였고 거기 일하는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얘를 너무 불쌍하대요. 대사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돈이 많아져가지고 교보 빌딩 있죠? 글로 옮기고 지금 또 공사하고 있어. 2배로 확장한다고. 지난주에 가니까 대사가 자연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확장하는 거. 워낙 직원도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몇 명이 직원이 있던 게 지금 한 20명 넘었나? 한 2년 사이인가 바뀌고, 이 콜롬비아 한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해가지고 발전하고, 한 나라가 남미에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을 못 봤고, 그래서 작년 9월 처음 가고 20몇 년 만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군단체, 요네들 속타는 게 큰 세계의 핵심 반군단체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대통령 후보까지 납치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가 납치를 했고요. 거의 한 10년 만에 CIA하고 콜롬비아 군이 작전을 펼쳐서 대통령 후보가 여자 대통령 후보였는데 납치를 당했어. 공산 게릴라한테. 10년 동안 쇠사슬 묶여서 끌려다니고 강간당하고 하다가 10년 만에 풀려났고, 한 콜롬비아 FTA 협정할 때 한국 대표들이 콜롬비아 가면은 까르타니나라고 그 호텔이 있거든요. 카리브에. 근데 거기가 자기들 호텔만 갇혀있고 돈 찾을 때도 대신 찾으러 가지고 절대 호텔에만 갇혀있고 한국 정부에서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외교관들끼리 나보고 만나면 꼭 나가고 싶다고. 특히 한 명이 고대 법학대원인가 거기 학생인데 거기에 인턴인가를 채용에 따라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콜롬비아 측 대표로 그쪽에서 위탁을 받고 콜롬비아 상공을 요청을 해가지고 한국 외교통상부랑 같이 협상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날 보고 고대 교수라고 하니까 학생이라고 좋아하면서 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밥 한번 사주니까. 콜롬비아 갔을 때는 너무 싫어, 못 나가게 좋다고, 이 바닷가 한번 못 나갔다고, 자기는 다음에 한번 꼭 나갈 거래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였어요. 한국 외교관이면 언제든지 납치될 수 있고, 못 나가는 건 다 이유가 되고, 문제 납치되면은 밀림으로 끌려갈 거고, 쇠사슬에 묶여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데 죽지도 못하, 자기 죽어버릴 거래. 한마디 했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납치돼서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죽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틀린 애를 몇 명을 낳게 될 거다. 그러다가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고. 여자 대통령 후보 그쪽 끌려가가지고 애를 한 2명, 3명 낳았나요? 결국은 구출돼서 왔죠. 여러분들 납치당할 여러분들 가도 납치 안 당해. 여러분들 외교관이 아닌 이상
얘들 여러분 납치해도 인건비도 안 나와요. 얘 친구 하나가 페루에서 뭐 하는데 납치될까 겁나해서 하는 얘기가 너 납치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 니네들 뭐 먹을 게 있다고 납치해. 납치를 해가지고 문과 협상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어 납치하지. 나도 납치하면은 뭐가 안 나와. 요새 좀 겁나기 시작해요. 갑자기 하는데 농민 파업에 대해서 신문에서 지속적으로 물어보면서 어느 부분을 구조조정해야 되네요.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은 내가 농업 분야를 구조조정해야 되는 말이 너무너무 듣고 싶은가. 절대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 근데 문제는 신문 기사가 내 내용을 조작을 했어. 마치 내가 그럼 내가 대답을 안 했거든? 마침 그때 한창 파업 일고 경찰이 쏴 죽여서 군대 한 30-40명 죽었을 시점이었는데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근데 전혀 내 말하고 틀리게 말 옮겨놓고 그다음에 한국의 농어에 대해서 한 적이 없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것도 한국 상황이 아닌데 한국으로 해서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해놨고 또 굉장히 기분 나쁜데 항의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신문기자들의 문제야. 그래서 현재 방문드리는데 평화협상을 진행 중인데 아직 완전히는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콜롬비아 교육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콜롬비아 사람들 굉장히 근면해요. 스페인과 틀리게 낮잠 시간도 없고요. 아침 7시부터 일해가지고 6시, 7시까지도 지속적으로 일하고요. 근데 문제는 노동 숙련도는 아주 좋은 편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보다는 교육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높아요.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보다도 숙련도 높아요. 근데 문제는 임금이 가격 경련이 없어요. 임금이 높아요. 콜롬비아. 임금이 상승했다. 콜롬비아 가장 큰 문제는 빼소아의 평가 절상이고 두 번째 뭐예요? 노동임금 상승.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 지하경제. 경제의 70%가 지하경제예요. 지하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하나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콜롬비아는 한국은 아마 5명인가 3명 이상 해야지 4대 보험 제공해주죠. 콜롬비아는 이것도 포퓰리즘 정책 일환인데 한 명만 뽑아도 의료보험이나 4대 보험, 연금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그만 소규모, 영세한 기업들이야. 근데 내가 제품을 생산할 때 한 명만 고용해도 보험 제공해줘야 돼. 세금을 내야 돼. 이거 수지타산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어떡하냐? 비공식적으로 고용해요. 얘들도 비공식적으로 고용을 당하고. 그래서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어떻게 돼요? 산재당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나치게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한 명만 해도 이런 연금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법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 지하 경제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렇죠? 오히려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그 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노동자들을 원하고 노동자들도 원하는 게 조금은 임금을 더 주니까 정식 계약 맺는 것보다 임금을 주니까 하지만 정식 계약을 맺으면 임금은 낮아지만 기업 입장에서 연금 등으로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노동자가 절충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히는 거고 두 번째 지하 경제의 큰 이유 마피아들을 아직까지 하기 때문에 콜롬비아 국민 3명 중에 1명은 마피아가 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90년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마피아가 아직까지 약화됐지만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하 경제의 규모, 검은 돈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정치인들 검은 돈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지하 경제 70%인데 이게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콜롬비아가 아마 지하 경제가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 덕에 콜롬비아는 경제 위기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얘기했죠. GDP 2배 오르고 노동임금은 올랐고 노동생산성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빼서하는 평가 절상되고 이게 거품을 껴서 거품만 터지면 경기에 침체가 와요. 근데 콜롬비아는 원래는 이러면 경기에 침체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올 거라 봐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 경제가 크면은 경제 위기가 와도 이게 충격을 흡수해요. 그래서 지하 경제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아무리 심한 경우에도 지하 경제의 규모 때문에 콜롬비아는 심각한 위기는 경제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지하 경제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만큼 이게 충격파가 돼가지고 웬만한 충격이 와도 무너지지는 않죠. 지하 경제에 숨어 있는 돈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하 경제가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네요. 지하 경제 나쁘죠. 콜롬비아도 이 문제, 지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콜롬비아가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지하 경제 70분 세금이 안 거쳐요. 국가가 인프라를 건설해야 돼요. 콜롬비아 아직 고속도로,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국가들이 고속도로가 없어요. 수송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인프라 건설해야 돼.
인프라 건설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재원으로 인프라를 건설해요? 인프라 기반이 구축돼야지 산업 기반이 구축되고 그래야지 국가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인프라 기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있죠? 콜롬비아 수도에서 부에나벤투라라는 태평양 연안의 항구 도시까지 운송하는 물류 비용이 거기서부터 한국까지 오는 물류 비용보다 비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요.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 심가. 요거는 콜롬비아가 아니라 다른 라틴 아메리카 좌파 및 우파 정권. 라틴 아메리카는 좌파 및 우파 정권 할 거 없이 2000년대 모두가 다 경제 성장했어요. 경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돌아갔고 중국에서 공장이 돌아가면서 원자재 가격 수요가 많아졌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좌파든 우파든 경제가 성장했는데 2008년 경제 미국발 금융위기로 그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이 위기가 심각하죠. 유일하게 콜롬비아 정도가 거기서 벗어난 정도였고 베네수엘라 아까 얘기했었죠. 대통령인 공군 중령이었는데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했고요. 전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이 첫 번째 포퓰리즘 정권이에요. 1999년 아시아발 경제 위기가 몰아칠 때고 그 여파로 라틴 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90년 경제가 성장하다 9년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쫄딱 망하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 베네수엘라 전통적인 우파 국가였거든요. 전통적인 친미 국가고 산유 국가예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석유 생산량이 제일 많은 국가예요. 이런 국가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재헌을 구성해요. 대선 승리하고 대통령 취임해서 철저한 포퓰리즘 정책, 좌파 정책이에요. 토지를 개혁해요. 개인 소유 유유농지 전부 국가가 뺏어가요. 공기업을 개혁하고 노조를 개혁하고 사회 기득권을 견제하고 민정기업을 공기업하고 석유회사도 국영화시키고 미국과 대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과 대립하니까 중국, 러시아, 이라크와 연대를 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이라크, 러시아, 중국이 서포트해주고 있고요. 미국은 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을 싫어하는 베네수엘라의 보수층들 있죠. 보수 언론, 구노조 지도자들, 그 경영자 편을 들었던 구노조 지도자들, 군부, 재벌, 전통적인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는 이들을 편을 들어서 어떻게 되냐? 이들을 지지를 받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요. 차베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CIA가 공작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뭐 하다가 차베스파, 반차베스파로 국론이 분열돼서 엄청나게 싸웠는데 지금은 차베스파가 거의 승리하는 게 차베스 덕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더 무너졌어요. 쫄딱 무너지고 무너지니까 빈민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일 잘 살던 국가 중에 하나, 특히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가장 못 사는 국가가 되었고 그 덕에 절대 빈곤층이 50% 이상 늘어났고 절대 빈곤층이 50% 늘어난다는 건 국민의 50%는 어떤 경우에도 어때요? 반드시 차베스를 위해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베스가 죽어요. 차베스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죽었어요, 암으로. 죽고 났는데 이 사람을 후계자가 다시 대선에 승리를 했죠. 베네수엘라는 이 정책을 국가가 못 살게 되면 될수록 빈자들은 많아지고 빈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차베스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선 다이어트 룰라 노동자 출신 브라질 중도 우파로 변신 다이어트 룰라 좌파 출신인데 우파가 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우파적인 경제 정책을 펼고요. 자, 여러분들 신문 기사 보세요. 조중동이 올려놓은 건데 조중동과 한겨레가 이 룰라나 남미 좌파 정권에 대한 기사가 완전히 틀려요. 룰라 신문 기사 보세요. 차베스 동아일보는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퇴진 요구 100만 명 시위 이런 거에도
초점을 맞춰요. 동아일보도 그렇고. 그리고 차베스가 국민투표한 게 부정투표였다는데 하는 반면에 한겨레는 같은 사안 듣고 중남미 이후 차베스 승리 환영. 한겨레는 사실 이 당시에 차베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기사가. 조중동은 차베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기사를 많이 실었고요. 한겨레는 차베스 승리 하면서 기사 자체가 헤드라인이 틀리죠. 틀리고요. 그 EU나 중국이나 스페인 정부나 캐나다 등에서 차베스 정부를 지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조중동은 이런 거 싹 빼고 오히려 차베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 시위만 집중적으로 부르시고요. 브라질 룰라. 그럼 브라질 룰라에 대해서는 조중동은 룰라에 대해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한겨레는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부정적. 자, 그래서 노동운동가 출신인 좌파였던 룰라가 우양우 정책을 펼치면서 브라질이 경제 발전을 했다고 초점을 맞추면서 세계 돌며 경제 세일즈. 문제는 경제다. 그래서 빈곤 제로 정책 핵심은 분배가 아니라 성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해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냐?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 할 거는 분배 정책이나 복지나 이런 거에 초점 맞출 게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죠. 물가 안정 없인 성장도 의미가 있고 뭐 등등등등. 시장 원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비판하죠. 시장 원리를 강조하기 바쁘다. 브라질 제품이 선전자가 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뭐 하면서 노골적으로 하게 되죠. 동아일보 똑같이 브라질 사세요. 경제 올인 뭐 이러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뭐 유치해요. 한겨레 뭐라고 어떻게 됐어요? 룰라에겐 배울 것 없다. 브라질 경제가 살아나는 건 뭐 중남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보수 언론을 비판해요. 룰라가 좌파 노선이나 애초에 우려를 싣고 시장으로 방향을 바꿔 브라질이 잘 나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분배 정책이죠.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다는 논리를 보수 언론에서 피우고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 하면서 하죠. 브라질 경제 현주소 아십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삼성경제연구소 얘기까지 빌리면서 얘기를 해요. 다 비판하죠. 코트라까지도 이 한겨레 말에 동일하고 지금 여러분 재밌는 사실 뭐세요? 삼성경제연구소나 이 코트라에서는 이런 발언을 또 안 해요. 지금 또 누가 집권했었죠? MB가 집권했죠? 그렇죠? 코트라는 어디에 속한 기관이에요? 국가에 속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또 지금 같은 사람이 인터뷰한다면 이런 인터뷰 안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코트라 직원인데도 마찬가지로 나갈 수밖에 없을걸요. 자, 그래서 룰라 지지율이 75%에서 30% 조중동은 룰라 지지율이 높다고 하고요. 한겨레는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해요. 근데 무슨 사실이냐면 룰라 지지율은 퇴임 때까지 70% 80% 유지했어요. 30% 떨어진 건 뭐였냐? 어떤 한 지방 주지사 선관 거기서 룰라가 지지하는 사람이 30%밖에 못 받았어요. 이제 그거를 룰라 지지율로 이렇게 바꾼 거고요. 그래서 하니까 노무현 정부도 친노동자 정책을 벌이고 시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는 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편들고 있죠. 자, 조중동 한겨레 어떻게 틀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차베스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경제, 조중동은 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기사를 보냈고요. 한겨레는 아예 보내지 않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보냈었습니다. 그거를 신문기사 몰려보고, 신문기사를 읽을 땐 나는 사실 조선, 동아, 조중동하고 한겨레 같이 읽는 게, 한겨레는 또 읽는 건 재밌어요. 두 가지 같이 읽는 게 사실은 다양한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랬고요. 신문기사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자, 브라질.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근데 브라질은 지금 어떠냐? 브라질 현재 영국을 제치고 세계 6위 경제대국에 올라섰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13위, 브라질이 그것보다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은 지금 옛날보다 순위가 좀 떨어졌죠? 그리고 브라질은 세계 6위로 올라섰어요. 지금 어때요? 올림픽, 월드컵 다 개최하죠. 브라질의 국력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브라질, 외국 기업이 브라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브라질은 어떤 기업과 한국과도 FTA 앞으로 체결 안 할 거예요. 노동자 우대 정책을 펴요. 13번째 월급이라 해서 브라질 노동자들은 1년 일하면 월급을 하루 더 받아요. 1년에 13달치 월급을 받는데 휴가가 한 달이에요. 11달에 일하고 13달치 월급을 받아요. 노동자를 위해줘요. 왜냐하면 노조위원장이 브라질 대통령이 셈이기 때문에. 근데도 브라질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는 해외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줘요. 세이지 경제를 펼치고. 그리고 관세를 대폭 올렸기 때문에 한국 차나 어떠한 외국 기업도 브라질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현지에서 생산하면 팔 수가 없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자동차세를 무조건 100%인가 올렸어. 그러면 자동차의 2배로 올라가.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도 거기 들어간 거고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브라질에 생산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억이 넘고 아르헨티나 같은 영내 국가를 포함 인구가 3억이 넘는 대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자원도 있어요. 지하자원 있죠? 시장이 커요. FTA 절대 안 해요, 브라질. 절대 안 해. 우리는 세금 엄청 물리겠다. 싫으면은 세금 물기 싫으면 우리 안에 공장 지어라. 브라질 노동자들 강합니다. 강성 노조 상대해야 돼. 쉽지가 않아요. 툭하면 소송을 걸어요. 그래도 전 세계 기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어때요? 시장이 크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런 국가 어정쩡하게 브라질 흉내내서 우리 FTA 체결 안에 시장 걸어 잠글 거야. 싫으면 우리 안에 생산 시설 틀어. 누가 콜롬비아 들어가고, 누가 칠레를 들어가고, 누가 페루를 들어가? 안 들어가요. 브라질이니까 가능해요. 남미에서 그럴 수 있는 거고, 기업은 전 세계에서 그럴 수 있는 국가는 2개밖에 없어요. 브라질, 중국. 아프리카에 그런 국가 하나 더 생길 수 있겠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소비력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일단 인구가 많아야 되고, 브라질 중산층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자, 현대차 공장 짓고 지금 잘 팔리고 있죠.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라틴 아메리카에 3대 혁명이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멕시코 혁명 실패로 끝났죠. 쿠바 혁명 성공했죠.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 혁명은 성공했어요. 성공은 성공했는데 결국은 집권을 포기하게 되는데 결국 이 오르테가라는 사람이 소모사 독재, 미국의 지원을 받는 소모사 독재에 대항해서 결국은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정선을 만들고요. 결국은 1979년 무장투쟁을 벌여서 소모사 정권을 만들어요. 소모사 정권을 정복해요. 그래서 오르테가 이 산디니스타들이 정권을 장악해요. 킬링필드가 펼쳐져요. 부르주아 계급들 어떡하냐? 싹쓸이 죽여요. 몇몇 명이 죽어요. 의사든 여러분들 교육받은 식자층은 여러분들 가진 자들은 다 죽여. 니카라구아는 가진 자들 식자층은 어떻게 됐냐? 깡그리 다 죽었어요. 쿠바는 어떻게 했냐? 국외로 추방했어요. 60년대 보트피플. 그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 플로리다, 특히 마이애미에 60년대 쫓겨난 쿠바인들 살고 있는데 여기는 쫓아내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고요. 지금도 니카라구아는 조금만 땅을 파면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해골들이 드러나고 자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몰수했고요. 완전하게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 몰수, 기업가 투방, 추방, 징병제 실시했고 토지 분배를 강제로 했고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시, 빈민을 환호했어요. 근데 기업가들 다 죽이고 추억을 추방을 하니까 어때요? 경제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수천 프로 인플레. 먹을 게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미국이 공작을 해서 우파 국민야당 연합 후보에게 대선에서 패배하고 이 사람이 물러나게 돼요. 산디니스타 혁명. 물러나요. 이때 이 선거를 관리한 사람이 누구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었고요. 레이건 대통령 때 CIA가 비밀리에 콘트라 반군이라고 해요. 이 오르테가가 집권하니까 이 산디니스타, 집권층인 산디니스타에 반발하는 보수층들이 직결해서 공산 반군을 만들었고 반군 이름이 콘트라 반군이에요. 미국 CIA에서 불법적으로 무기를 내줬어요. 미국의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이게 레이건 대통령 때 발견이 돼가지고 척매가 열렸거든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 레이건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고 있었고 CIA에서 했다고 하면서 노일스 대령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책임져요.
나중에 밝혀진 결과 레이건 대통령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CIA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하는데 결국은 성공해서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이 산디니스트가 물러나게 되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산디니스트가 정권을 뺏기게 되죠. 그럼 쫓겨난 산디니스타 장관들은 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망명을 갔을까요? 선거를 통해서 했고 지지가 강했기 때문에 망명 같은 건 안 갔고 또 상당수는 미국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의 연구원을 받아들이고 아이러니한 거는 여기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신인이었는데 내가 미국 뉴멕시코 대학에서 공부했거든요. 또 거기서 교수를 또 임명해서 그 사람한테 수업을 또 하나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CIA가 조직적으로 해서 콘트라 방문 조직해서 했는데 막상 무너뜨리지 않다면 또 이 사람들이 있죠. 지도자들이 다 미국을 초청해요. 다 대학 연구소에 또 심어놔. 다 미국의 자원을 만들었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반미 얘기하는 거 내버려둬요. 수업에 와가지고 미국 욕해요. 내버려둬. 그 대신에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는 다 갖고 가고 우리들이 다 수도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참 이게 그래서 보면 남미에서 뭐 반미했든 뭐 했든 뭐 그 나중에 가보면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에서 감옥에서 썩고 있든지 파나마의 대통령처럼 아니면은 대학에 가 있든지 연구소 가 있든지 결국은 다 소화를 하죠. 하긴 한국 정치인도 뭐 정치 끝나면 무조건 다 어디 가다 미국 가 있잖아. 자, 이 사람 선거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오르떼가예요. 집권한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 죽였고 항상 군복만 입고 다녔어요. 사실 살인자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 어때요? 인상 좋아 보이죠? 선거에 어떻게 생겼냐? 이 사람은 자기 집권하는데도 축제를 엄청 했어요. 사는 데가 니카라구아에서 제일 잘 사는 부천에 살고 있었고요. 결국은 선거제를 어떻게 폈냐면 니카라구아 남미는 축구예요. 중미는 야구의 고장이에요. 쿠바 야구 강하죠. 남미는 축구, 중미는 뭐다? 야구의 열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니카라구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축구 경기 보는 게 아니라 야구 경기 보는 거고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야구 모자 사는 거예요. 무슨 제? 나이키 모자. 나이키 야구 모자가 3만 원이에요. 니카라구아 한 사람의 1인당 한 달 수입이 3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에서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한테 이 나이키 야구 모자를 선물했어요. 이 나이키 야구 모자를 표를 얻은 거야. 그래서 집권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강한 이미지에서 부드러운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어요. 어때요? 독재자, 살인마처럼 보이지 않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 않죠? 부인도 그렇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또 핑크색으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좌파지만은 미국의 신임을 얻으려고 자유무역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집권한 다음에는 차베서 연대에서 반미, 중남미 반미 좌파 연대 구축을 노고를 하고 있죠, 현재는. 자, 보고요. 좌파 관련 신문산 보고요. 이건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보죠. 80년대 군부퇴진 민주화 경제 위기가 왔고 90년대 신자유주의 거기에 대한 반발로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빈익빈 부익부는 하고 있죠. 남마의 좌피 정권도 자 남미 주독 좌파 정권이 주도권 놓고 브라질 배려서 대립해요. 브라질은 뭐예요? 좌파 정권이 우파적인 경제 정책 누구예요? 브라질 어느 국가? 칠레, 페루가 좌파 정권을 들어섰지만 우파적인 경제 정책이고요.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하고 이러는 차베스에 연계해가지고 오리지널 좌파 정권 또는 공산 정권 해가지고 하고 있죠. 미국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데 룰라 모델, 좌파지만 우양우 정책, 차베스 모델이 두 개로 나뉘죠. 차베스 모델에 좌파 정권 들어서 끝없는 이제 좌파 정책을 펴는 거죠.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90년대 특징은 공기업의 민영화, 긴축재정, 시장 개방, 워싱턴 컨센서스 임이죠. 라틴 아메리카는 이미 실패했어요. 90년대 실패한 게 하고 한국에서도 이 정책을 실패했다. 뭐가 왔어요? IMF가 왔는데 한국은 IMF 이후에 어때요? 시장 개방을 더욱더 가속하고 있죠. 그렇죠? 한국은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외국 국가들이 우리 FTA 안 하겠다, 문을 걸어 당구겠다, 보호무역 하겠다고 하면 이게 커요. 근데 문제는 더 아이러니. 워싱턴 컨센서스 주창 국가 어디였어요? 미국이었죠? 신자유주의 경제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미국이었죠? 현재 오바마 어떻게 해요? 개방주의해요? 보호무역을 추구하고 있죠. 오히려 이거를 추구했던 미국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에 오히려 미국은 보호무역의 물결이 강해지고 있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난 다음에 남미 좌파 다 했던 거죠, 이거.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니까 좌파 정권이든 차베스든 아니면 룰라 모델을 추진했던 룰라든 이런 칠레든 모든 국가들이 미국을 되게 고소했어요. 이때까지 무슨 이론이 했었냐? 디커플링 이론이 유행을 했어요. 워낙 2000년대 중국 경제가 호황이고 남미 경제가 호황이다 보니까 남미 지도자들이 자신감이 셔셔서 좌파든 우파든 더 이상 미국 경제와 우리 라틴 아메리카 경제는 동조하지 않는다. 미국이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끄떡없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의 경제 위기에 휘둘리니까 뭐라고 했냐면 미국을 비웃어요. 미국을 비웃고 뭐 했는데 결국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요. 브라질의 자신감, 영국을 제치고 세계 6위 경제제국 도약했어요. 자, 이제는 안보리 비상임이 아니라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요구까지 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몇몇 안보리에 있죠. 상임이사국이 동조를 하고 있어요. 브라질의 경제력을 워낙 또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브라질 국가 목표는 5개 상임이사국 있죠. 영국, 중국 뭐 있는데 플러스 브라질이 가려고 목표이죠. 지금 브라질 경제 성장하는 거 무섭습니다. 아직까지 치안은 불안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남미 좌파정권 연합해서 미국에 대항하고 있고요. 이 틈을 반미를 펼치는데 그 틈을 누가? EU하고 중국이 등을 밀어주고 있고요. 또 중동 국가들하고 연계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미 은행을 설립하려고요. 포스트 아메리카, 미국이 힘이 약해질 걸 예상하고요. 우나스로 남미 국가연합을 EU처럼 남미 국가연합을 찬성하는 협정서에 서명해요. 이때 2008년 5월 25일까지. 이때까지는 남미 경제가 최고점에 올라갈 때이고요. 남미 펀드, 브릭스 펀드, 라틴 아메리카 펀드 최고점에 올라갈 때요. 2000년대의 경제 성장의 자신감으로, 이 경제 성장의 기본은 뭐였죠? 지하 자원의 값이 광물값이 올라가 생기는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쿠바는 나중에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무너져요. 이 모든 게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무너진다고 했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잠깐만, 이게 좀 PPT가 뭔가 지금, 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모든 게 무너진다고 그랬죠? 자, 현재는 사실 이게 뭐 하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남미 경제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남미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게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대신 중국과의 연대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연대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고요. 남미 이것만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간직하면 남미는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이 있는데 좌파 정권은 룰라식 모델에 따른 좌파 정권, 브라질, 칠레, 페루가 있고 차베스식 모델에 따른 좌파 정권, 그 외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이런 국가들이 있고요. 항상 우파가 집권하는 국가, 콜롬비아, 어디죠? 멕시코,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하면 되고요. 2000년대 좌파든 우파든 경제 성장, 특히 중국발 경제 성장, 그 다음에 그 중국발 광물 수요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지하 자원을 중국에서 대거 수입해 갖고 국제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라틴 아메리카 경제는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어때요? 경제가 멈추죠. 미국도 수요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광물값이 지하 자원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폭락을 해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수준이고요. 회복되고 있고, 두 번째 회복되고는 있고, 여기 틈을 타서 중국 있죠. 특히 중국이 굉장히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청 노릇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이 앞마당이 아니라 이러다 조만간 중국의 앞마당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쿠바하고 있죠. 쿠바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 내 히스패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